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군당국 수뇌부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만난 한미 국방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연합훈련을 낮은 강도로 진행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비공개로 결정한 문건 236건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를 검토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건 가운데 상당수는 공개될 경우 상당한 폭발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한 데 대해 청와대가 근로자 가구 1인당 소득 등 근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 가구, 즉 실직자는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 서울 용산구에서 대형 빌딩 공사장 옆 4층 건물이 무너져 1명이 다쳤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구청에 이상 조짐을 호소했지만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이어지면서 건설업계가 실내, 실외할 것 없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미세먼지 저감 방법을 모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일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어제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만난 한미 국방장관이 북미 정상회담의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자고 합의했었는데요. 두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미 회담 성과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의 수준과 규모에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김영은 기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군 당국도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만난 송영무 국방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외곽에서 지원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우선적인 조치는 한미 군사훈련 성격의 재조정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연합훈련을 낮은 강도로 진행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마다 시행되는 한미 연합훈련은 키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3개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당국자는 연합훈련을 진행하되 전략적 소통 차원에서 홍보 등을 절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합의를 두고 0.1mm,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표현해 한미동맹 차원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임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비핵화를 위한 3국 공조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세 나라 장관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안보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취한 긍정적인 조치들을 보면은 또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 수 있고 이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 후 보상,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요구 등 한미일 3국 간 미묘한 입장차는 있었지만 북미 회담 전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합의된 이 같은 방침은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무기 전개훈련 등의 양상에도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싱가포르에서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담 준비와 의제를 놓고 미국과 판문점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지 또 체제 보장과 경제 보상이 어디까지 합의됐을지도 관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선언까지 언급한 만큼 12일로 예정된 북미 회담은 일단 순항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물밑에선 비핵화 등 정상회담 의제를 놓고 최대한의 목표를 관철시키려는 양국 간 힘겨루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경호 기자와 윤진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3박 4일간 방미를 마치고 북한을 향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김 부위원장의 이번 방미는 한때 취소와 재개를 넘나들며 반전을 거듭하던 북미 정상회담을 본궤도에 안착하게 하는 발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미 간 실무 협상도 순항 중입니다. 판문점에선 오늘 북미 간 4차 실무회담이 열렸습니다. 비핵화, 종전선언에 이은 평화정착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에선 의전 경호 등에 대한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곧 회담 장소와 두 정상의 숙소도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남북미 종전선언에 이어 다음 달 세 나라 정상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전선언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국제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은 대남 공세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환태평양 훈련 림팩 참가와 8월에 있을 을지프리엄 가디언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개인 필명 형태로 기사의 격은 낮췄지만 지난 1일 대외용인 우리민족끼리에 이어 대내용인 노동신문까지 연이은 비난에 나선 겁니다. 여기에 북한은 집단 탈북 여종 5번 문제를 국제기구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유인 납치 피해자들인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14일 군사회담과 22일 적십자회담 등 남북 간 대화에 장애 요소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장외 압박 카드로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철도, 도로, 전력 같은 SOC 인프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협력과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협상이 어렵거나 아니면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거나 그럴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핵화에 대한 강한 압박을 할 경우 두 사안을 활용해 남북, 북미 관계에 주도권을 주려는 전략적 행보란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이번엔 재판 거래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비공개하기로 했던 조사 문건들을 대법원이 공개할 것을 검토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공개 문건은 모두 236개인데 이 문건 공개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없는 문건은 공개하지 않겠다던 특조단 입장이 공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등장인물 이름을 익명 처리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겁니다. 특조단이 공개하지 않은 문건은 모두 236개. 상당수는 공개될 경우 폭발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하야 가능성 검토 등의 문건은 청와대에 대한 대법원의 인식이나 양측의 관계가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변협이나 민변 등에 대한 압박, 대응 전략을 세웠다는 점이나 특정 언론을 상대로 보도 요청을 하고 첩보 보고를 한 점도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월호 재판부 배당 문건이나 문제 법관 시그널링 문건 등도 내용에 따라 파급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문건 236개 중 35개는 내용이 유실돼 공개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 문건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박모 판사의 향후 동향이라는 문건은 공개 문건으로 분류돼 있지만 제목만 존재하는 빈 파일입니다.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파일이 깨져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일부에선 문제 파일을 제대로 복구하기 위해서라도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내일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에서도 검찰 고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공개 문건의 공개 여부는 사법발전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오늘 개인별 근로소득 등 근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분기 저소득층 가구 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줄자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해법 찾기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틀 뒤 문 대통령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며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가 90%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우려하며 속도 조절론을 꺼내든 상황에서 나온 발언에서 논란이 제기되자 청와대가 오늘 근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개인별 근로소득을 보면 올해 1분기 저소득층 소득이 고소득층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또 하위 10%를 제외하면 소득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졌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근로소득 가구만 보면 통계청 발표와 달리 소득 격차가 오히려 줄었다는 겁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고 작년보다 높은 소득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와대는 가계동향조사 발표 내용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원인을 밝혀내는 게 중요했다면서 근거가 되는 원시 자료를 관련 국책 연구기관에 추가 분석을 의뢰해 나온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설명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근로자 개인 소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허점이 있는데요. 오규정 기자가 청와대가 내놓은 통계를 통계청 자료와 다시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소득 자료를 보면 소득이 하위 20%인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8%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분석은 근로소득이 10% 안팎씩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 통계 기준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청와대는 전체 가구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의 근로소득을 뽑아냈습니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 상승의 여파로 임금 지출이 늘어난 자영업자나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의 소득은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계층이 포함된 근로자 외 가구의 올 1분기 소득은 10% 넘게 급감했습니다. 가구당 소득으로 본 저소득층은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요. 다만 일자리를 유지한 근로자들 가운데 소득은 개선됐다라는 것이 이번에 나온 자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근로자 외 가구로 편입되면서 소득이 크게 줄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대상인 그런 자영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상위 소득 계층의 근로소득 증가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고 보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KDI는 내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부문에 끼친 영향에 관한 첫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오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에서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당은 정부 정책과의 공동 대응을 약속했고 야당은 정부 견제론을 내세웠습니다. 조태흠 기자가 날씨만큼 뜨거웠던 유세전을 취재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1박 2일 동안 표밭을 다진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은 수도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시도지사 후보들은 교통난과 미세먼지 문제 등의 공동 대응을 약속하며 정부와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것이 헛방이 아니려면 세 분 다 압도적으로 당선돼야 하는데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이틀째 수도권 표밭에 집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민생이 파탄나고 있다면서 경제발전과 개발 경험이 있는 한국당을 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세계 신비권의 경제대국을 이뤄낸 자유한국당 저력을 믿고 기어이 이번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홍준표 대표는 이례적으로 오늘 모든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선거를 지역 인물 대결로 몰고 가야 한다는 일부 후보 의견에 따라 내일부터 유세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공동대표가 각각 영남과 호남에 집중했던 바른미래당은 오늘은 수도권에 집결해 여당의 싹쓸이를 막아달라며 바른미래당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호남에 당력을 쏟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오늘도 전북을 돌며 한 표를 호소했고 정의당은 전남과 경남을 찾아 정당 투표 제1야당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도 변수는 있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등 대형 이벤트와 함께하는데요. 민심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과거 사례와 통계를 통해 이번 선거판을 흔들 변수가 무엇인지 안다영 기자가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 하루 전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당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대형 이슈와 선거 연관성을 섣불리 판단할 수만은 없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치러진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당 참패,
전쟁 위기론이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세월호 심판론을 앞세운 당시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우세할 거란 예측과 달리 민심은 냉정한 균형을 택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과 또 둔화 또는 약화되고 있는 각종 경제 지표들에 대한 사람들의 성격을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변수는 투표율입니다. 일단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1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특히 30대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젊은 층 유권자를 투표장에 끌어들이는데 한국당은 이른바 샤이 보수와 50대 이상의 투표율 올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재미없는 선거입니다. 외부적으로 워낙에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투표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통상적인 분석인데 최근 몇 년간을 보면은 투표 문화, 투표 행위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오는 8일과 9일 있을 사전투표의 투표율도 관건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공식 방한했습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 필리핀 두 나라 사이의 우호 협력 증진과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낮 서울 용산구에서 대형 빌딩을 짓는 현장 바로 옆에 있는 4층 건물이 무너져 주민 1명이 다쳤습니다.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붕괴 조짐이 있었다며 공사업체와 구청에 민원도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정세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층 건물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잔해에 깔린 사람이 있는지 찾기 위해 구조대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4층짜리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1층과 2층은 식당으로 3, 4층은 주택으로 쓰였는데 휴일이어서 식당은 문을 닫았고 주민들은 대부분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건물 안에 홀로 남아있던 68살 이모 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징조를 느끼고 흔들림이 약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피난해 나오는 과정에서 건물이 무너져서 주민들은 사고 원인으로 바로 옆 공사장을 지목합니다. 붕괴 현장 옆으로는 지하 5층, 지상 43층 규모의 건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발파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겼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특히 붕괴된 건물의 외벽은 지난달에도 곳곳이 무너지고 담장이 불룩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공사업체와 용산구청에 민원까지 제기했습니다. 여기 안에 식당들 전부 다가 피해를 내가 제일 많이 보고 여기도 다 금간게 나만 간 거야 아니에요. 구청 직원이 다녀갔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위험시설물로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사업체 측도 붕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걸 얘네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진단이라도 해줬으면 우리가 세입자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터전이 없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용산구청은 이제서야 주변 건물에 대피 명령을 내리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고 동료 경찰들을 폭행해 경찰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폭행 장면이 담긴 증거 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지구대로 들어오더니 근무 중인 경찰 2명을 향해 발길질을 합니다. 놀란 경찰들이 일어서자 무언가를 항의하더니 이를 제지하려던 다른 경찰관 얼굴에 박치기를 하고 나가버립니다. 화면 속 남성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신길지구대장인 윤모 경감. 윤 경감은 같은 서관 아래 중앙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경찰을 폭행하고 1시간가량 난동을 부렸습니다. 해당 영상은 오늘 경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고 윤 경감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영상과 함께 게시된 글에는 중앙지구대 경찰들이 노점상 단속을 한 것과 관련해 윤 경감이 항의성 전화를 한 의혹이 난동의 원인으로 제기됐습니다.
또 감찰부서에서 해당 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고 휴대전화 촬영본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CCTV를 삭제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개인 핸드폰으로 CCTV 원본을 촬영한 영상은 위험할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난동 사실을 보고받은 경찰 간부가 같은 동료인이 서장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간부는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감찰 조사 진행 중이니까요. 거기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겠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저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 폭행당한 경찰관은 현재 병가를 냈으며 경찰은 윤경감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누가 내 땅에 몰래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걸 땅 주인이 직접 수천만 원을 들여 치워야 한다고 압박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강원도 철원에 있는 한 부부가 겪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남승우, 임태호 기자가 이들을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안전부부터 해서 양말도 있고요. 네, 팬트. 황당하죠. 뭐 왔을 때 보고 이런 쓰레기가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억울하죠. 왜 그 사람이 도망갔다고 저희를 보고 치우라고 그러냐고요. 업자 말로는 30톤, 40톤 얘기를 하니까요. 액수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돼버려요. 이거는 치운 날짜만. 땅값은 한마디로 3,300이 돼 있는데 4천만 원이 넘어간다니까 며칠을 잠을 못 잤어요. 그 특정 주인의 그 땅에 있는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아니 버린 사람 치워야지 왜 그걸 죄가 중에 있다며 여기에. 일단은 의견서를 주세요. 주시면 내부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아예 땅을 갖다가 포기해버리고 군청에다가 그냥 이름을 시켜버려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더라고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다 보니 요즘 건설업계의 화두도 공기청정입니다. 실내 실외할 것 없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데 갖가지 아이디어가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울창한 녹음이 드리워진 이곳, 도심 아파트 단지 사이길입니다. 1,200가구가 사는데 나무수만 26만 그루. 아파트 조경을 설계할 때 아예 공기 정화 식물들로 숲을 조성했습니다. 미세먼지 일에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런 걸 못 느끼겠어요. 여기 들어오면 이상한 기분이 좀 달라지는 상쾌한 느낌이 와요. 바깥 공기가 나쁜 날이었어요. 미세먼지를 털어드릴게요. 요즘 첨단 아파트는 미세먼지 제거 장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에어컨을 작동할게요. 인공지능은 그날 날씨를 보고 현관에 막 들어선 사람의 미세먼지를 털어낼지 결정합니다. 요리할 때 나오는 유해 물질도 알아서 감지해 공기를 정화합니다. 최근엔 아파트에 설치되는 환기 시스템 업체에도 설치 점검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엔 환기 시스템 설치가 의무인데 이것만 잘 관리해줘도 청정기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에어컨도 1년에 청소를 한번 하듯이 미리 필터 점검을 받고 사용하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파트 외벽에 특수 페인트를 발라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신기술도 곧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쾌적한 공기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업계에선 고객을 잡으려면 미세먼지부터 잡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평균 4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병이 많다 보니 복용하는 약물도 많은 건데 너무 많은 약을 먹으면 약물 부작용이 생기기 쉽습니다.
약 때문에 병이 생길 정도인데 이충헌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정신이 멍해져 병원을 찾은 70대 여성입니다. 당뇨약 등 8개나 복용하던 약물을 3개로 줄인 뒤 증상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10m만 가면 주저앉아야 됐어요. 그냥 어지럽고 그냥 펄쩍 주저앉고 하여튼 내가 쇳바닥도 이상하게 굳고. 국내 65세 이상 노인 1명이 매일 평균 5.3종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5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이 80%를 넘습니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이 늘어난 탓이지만 여러 병원을 다니며 중복 처방을 받아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노인은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을 많이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기억력 장애 등 인지기능 저하가 많고 넘어지면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지러워서 낙상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병원에 나타나게 되고 원인을 찾아보면 약물 때문인 경우들이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복용하는 약물 개수가 8개를 넘으면 부작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약물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약국에서 약을 사 먹거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할 때도 처방받아 먹고 있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대비해 주치의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최고 25%의 철강 관세 부과를 놓고 미국과 관련국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G7 재무장관 회의에선 미국의 폭탄 관세를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 미국 측 대표인 문우신 재무장관을 향해 공개 성토가 이어집니다. 미국이 부과하는 최고 25%의 철강 관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I have a strong relationship with Secretary Mnuchin, but I took the opportunity to express strongly our views that what they've done is not productive. 미국을 뺀 나머지 6개국 재무장관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일본은 특히 미국을 세계 무역 기구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6개국의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I don't think in any way the U.S. is abandoning its leadership in the global economy. Quite the contrary. I think that we've had a massive effort in tax reform in the United States. 이미 세계 무역기구 제소 절차에 들어간 EU와 캐나다, 멕시코 등 당사국들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전쟁에서 패배할 수 없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But if you take the European Union and you see the kind of tariff they charge and then we don't, that's called not fair trade. I want fair trade. I like free trade. 미국과 동맹국 사이의 철강 관세 갈등은 이번 주 G7 정상회의에서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드루킹 김모 씨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허익범, 임정혁, 오광수, 김봉석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정했습니다. 변협이 후보자 명단을 야당 교섭단체에 통보하면 교섭단체들이 2명을 추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문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영장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이 씨에 대해 상습폭행과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코레일이 열차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 운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은 KTX와 무궁화호 등의 열차 무임 승차자에게 부과하는 운임을 현재 정상요금의 10배에서 최고 30배까지 강화하고 할인 승차권을 부정 사용했을 경우 10배까지 부가 운임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부정승차 방지 대책을 이달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국내 대기업 직원 4명 가운데 1명은 여성이고 이 비율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구나 싶지만 사실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여성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윤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직장인 전은진 씨가 쌍둥이 아이를 데리러 직장 어린이집에 들렀습니다.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낼 땐 서둘러 퇴근해도 늦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늦게 데려가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찾으러 가면은 아이도 지쳐서 울고 7시 반에 찾던 아이가 또 제가 6시 정도에 하원을 하게 되니까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짐에 있어서. 여직원이 전체 80%가 넘는 이 업체는 한 해 300명가량의 직원들이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당당히 쓰고 있습니다. 패션 화장품 전문 기업인 이 업체 역시 직원 4명 가운데 3명이 여성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한 달 동안 휴직할 수 있고 하루 7시간 근무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9to5 어떤 근무제가 일단은 여성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덕에 이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23%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국내 30대 그룹을 보면 여성 임원은 평균 3% 선, 이른바 유리천장은 여전합니다. 바뀌고 있다곤 하지만 우리 사회 남성 중심적 분위기는 이 유리천장을 뚫는데 여전히 큰 걸림돌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 부분 어떤 인맥이라고 해야 돼, 네트워크가 많이 좀 도움이 되면서 작용을 하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남성 중심의 네트워크로 이미 남성들은 단련이 되어 있고 남녀 간 임금 격차 해소도 제대로 된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평안한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러시아로 가기 전 마지막 훈련과 평가전을 위해 오스트리아로 출국했습니다. 16강 진출을 향한 여정을 떠나는 대표팀의 모습 보시죠. 비타민이나 뭐 이런 제가 먹어야 되는 건강 보조식품 같은 것들 많이 챙긴 것 같아요. 뭐 할머니가 좋은 꿈을 꾸셔가지고 어떤 꿈 꾸셨나요? 큰 돼지? 이렇게 첫 번째 출전이지만 가서 좀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또 의경을 대표해서 가는 만큼 당당하게 열심히 잘하고 오겠습니다. 아침이요? 살 게 별로 없더라고요. 비타민이나 이런 거 아시죠? 전 안 먹어요. 어려서 젊음으로. 오랜만에 눈물 잘 좀 봐볼래? 어스텔 도착하자마자